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탄,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인데요.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반대의 뜨거운 관심이겠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줄었는데 공급 물량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 현상이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이고 만약에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입주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제 컬럼니스트 박연미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탄의 한탄. 저희 작가님들이 참 아이디어가 뛰어나세요. 동탄의 한탄. 라임도 잘 맞추셨는데 일단 그 동탄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서요. 지금 박연미 칼럼니스트 동탄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 동네는 유독 값이 좀 떨어졌어요. 시세를 보면 작년 10월에 최근 들어 정점을 찍었거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8,3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네. 올해 7월에는 4억 5천만 원 선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상승폭이 워낙 컸다. 그래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수도권이 상승세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동탄 이신도시의 상황은 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인 건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 가격이요. 기존 주택 가격입니까? 아니면 분양가까지 포함된 겁니까? 여기 기준 주택 가격이죠. 기존 네. 주택 가격만 네. 이렇다고. 그 외에도 전세 가격도 그렇고 분양 가격도 그렇고 그 나머지 가격들도 좀 내리고 있다고요. 그 원인 다소 내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원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건 두 네. 가지가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하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 잡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대출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급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중장기적인 건데 이미 공급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별로 주택 분양이 본물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급 브랜드의 좋은 아파트들이 다수 나왔는데 그 예를 보시면 올해 지금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이제 10,000여 채 정도가 돼요. 네. 내년에 2만 채가 넘습니다.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경제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수요 공급의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 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추세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가 10,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10,000가구 공급으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에 20,000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진다. 문제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수요가 다 채우고 넘어가게 되면 집값은 다시 올라가겠죠. 네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걸 중장기적으로 저는 관망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늘고 네. 전국적으로 내후년엔 더 늘어요. 물론 이제 이 지역은 공급 물량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후년을 이제 예측해 보면 2018년, 201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44만 호가 풀리는데요. 네. 이 중에 22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절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동탄 신도시는 한탄이 맞는 게 저희 처갓집이 올여름에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요. 명절에 가보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논밭 주변에 그냥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네네. 근데 인프라가 갖춰지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이 동탄으로 이주하신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이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당분간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동탄에 집을 마련하셨다면 그냥 거기 사시면 되니까 사시면 되죠. 뭐 몇 년이 됐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맞습니다. 인내심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갭 투자하셨던 분들, 저희가 뭐 갭 투자하셨던 분들을 옹호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됐을 때 본인들이 돈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집을 또 매물로 내놔야 되는 것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또 그 다른 세입자들을 또 모집할 때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그 세입자분들에게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아마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죠. 들어오려는 사람보다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테고 그러면 종전 세입자에게 내줘야 되는 전세금도 제때 내주지 못하는 네.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상황이기는 한데 당초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분양이 좀 지나치게 단기간에 몰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호재도 있고 수요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배후 주거지잖아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여기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도 기타 다른 신도시에 비해는 초반에 많이 갖춰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교통이랄지 인프라랄지 이런 것들이 갈 길이 좀 먼 상황에서 물량을 쏟아지고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많고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도시들을 봐왔지만 어떤 신도시도 교통과 인프라를 모두 다 갖춘 다음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는 그 시점과 동시에 인프라를 갖춰가고 그렇죠. 사실 그 과도기에는 짓는 과도기에는 누구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입주가 뭐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아닐까 싶어서요. 일반적인 현상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자리를 잡는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신도시가 1차적으로 모습을 갖추는데 네. 10년, 20년 지나야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교육 문제라든가 뭐 네네. 인프라 문제가 생태계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 사는 사람들과의 조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기다리면 다 해소될 문제인데 당장 이제 힘든 분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네네. 깡통주택 위험성이죠. 아. 문제는 이게 무조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데 네. 이게 주택 정도를 구매할 때 일반 서민층이나 중산층까지도 1, 2년 고민하고 낙점을 네네. 해서 자금을 만들 방안들을 세우고 집을 사는데 지금 대부분 아까 갭 투자가 큰 고민이 되는 게 네. 전세를 끼고 사자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차익은 어떻게 하느냐? 대출 받자. 근데 이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고 또 공교롭게 여기에 물량은 넘치고 그다음에 아직도 시간은 좀 걸리고 모든 인프라 조성에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위험한 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네. 금리 올라가면 이자를 더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문제는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도 떨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전세 빼주세요 하면 집을 팔아도 못 막는. 이게 깡통 주택의 실체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일부 나오게 되면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네네.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위축되는 악영향,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전 연말 연초 이 문제가 한 번은 출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 갭 투자를 네네. 했던 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현상을 네. 저희가 집계를 해본 건데 지난 6월에 1층은 그렇게 인기 많은 지역 그 층수가 아닌데도 지난 6월에는 2억 5천만 원의 전세가가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8월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프리미엄층이라고 부르는 23층이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1층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을까요? 2억도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깡통주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깡통주택이 나오게 된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돈을 모조리 뺏기게 되는 금융권에 뺏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결국 그것이 사실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 금융 전반의 위기로 퍼질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 깡통주택을 매우 조심해야 되거든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한 5년 정도 버티면 되는데 네. 사실 지금부터 5년이면
전세가 벌써 수요가 2번이 바뀌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깡통주택이 한 2번 정도는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글쎄, 상황을 사실 예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광교의 사례의 경우에는 광교는 제가 지난해 또 그 전에도 네. 이 리포트 때문에 실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도 2011년, 2012년에는 한때 프리미엄이 억대까지 붙었다가 프리미엄은 뚝 떨어지고 수요도 줄어들고 입주 수요는 이제 늘어나면서 전세금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여기 광교 지역이 뭐 판교랑 강남이 가까워요. 이게 강점이었는데 교통이 좋지 않았고 뭐 경기도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이런 문제들도 그 원활치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동탄과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광교는 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동탄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 당분간 깡통주택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실거주자들이 실수요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면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단기 수요가 아니라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어진 집들이 많고 네. 분양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이 정도 지역이면은 몇 명 정도 좀 살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맞는 건설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제 고민을 최근 몇 년간 했었죠. 네네. 심지어는 이번 정부 초기에 가장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과열지구를 잡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나시죠? 전국에 7군데 플러스 알파.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은 특히 DTI 또 DSR 더 강하게 이제 억제하는 네네. 것으로 정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계대책, 종합대책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수요가 더 많다. 네네. 그렇다면 공급을 늘리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책인데 네네. 이 기업들이 공장에 설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트렌드와 수요라는 게 네.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 물량이라는 건 몇 년 동안 지어서 자 이제 다 지었으니까 분양합시다. 적어도 3년 후를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이 한 시점에 몰린 거예요. 특히 이제 동탄 이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다 지었고 네. 이제 주택은 준비가 거의 됐고 네네.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은 왔고 시간이 더 흐르면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은 괜찮고 동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는 이 흐름이 잘 안 맞는 엇박자가 하나 있었고 네.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은 금리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폭탄이 하나 더 터진 셈인데 건설사가 이 시점에 분양 물량을 좀 몰아서 쏟아낸 것이 타이밍이 안 좋았다. 네. 이걸 조금 단계적으로 분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민간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결정은 스스로가 이제 또 감당해야 될 뿐 이걸 누구에게 귀책이 있다라고 이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께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한 2, 3년 공급이 계속 이어져요. 네네. 근데 이게 동탄은 우리가 오늘 주로 얘기했지만 평택, 오산, 화성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수도권, 이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든가 네. 주변에 이제 대기업 주변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가 전망키로는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신도시들은 다 자리를 잡고 네. 매우 좋은 사례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제일 고통을 받게 될 분들이 갭 투자를 하셨는데 자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갭 투자를 했는데 아니 저금리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갭 투자 안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한 네네. 2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자기 자산이 있어서 원금 갚아버리자. 그리고 이 아파트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적절할 때 매각하자. 그럼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자가 힘든 분들은 이게 3년 기다려야 그러면 저한테 지금 화내실 거예요. TV 보면서. 그렇죠. 네. 1년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그럼 당신이 책임지시오가 아니라 지금 가계부채 문제, 안 그래도 지금 깡통주택이 네네. 되면은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건데 이분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좀 특별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정책적으로.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보완해야 막아야죠. 된다. 네. 그런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주제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 세탁기의 운명은? 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 그러니까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읽고 진짜 할까 말까를 이제 1월쯤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내용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올 것인지 얼추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글쎄요, 삼성, LG의 주장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는 한데 네네. 일단 그 미국에서 월풀이 당초에 청원을 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50%의 고관세를 부과해 달라 수입하는 물량의 모두에 대해서 한국에서 생산한 건 제외고요. 네.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파는 물건의 경우에 뭐 베트남이나 그렇죠.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렇죠. 미국으로 조립해서 들어가는. 공급하는 물건의 경우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삼성, LG는 뭐 어찌 되었든 너희 소비자가 손해를 보겠지만 정 관세를 매겨야 한다면 145만 대라는 물량을 설정을 하고 그 특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 145만 대가 넘어갈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고관세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게 미국 ITC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그 미국에서 삼성과 LG가 공장을 세운 그 동네의 주지사들도 아마 입김을 내놓을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일자리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복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의견이 나오겠지만 글쎄요, 삼성, LG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될지 요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 것이, 화면에 나온 것이 저율 관세 할당을 적용하자라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주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평론가님, 이 저율 관세 할당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할당, 저율 관세 할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내에 시장에 뿌려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게 145만 대였나? 145만 대를 제한한 거죠. 왜냐하면 월풀이 얘기한 것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당하게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월품 제품을 미국 소비자가 못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제소의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하고 LG가 전 세게 나가도 된다고 보는데 네. 아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 페널티를 스스로 역제한한 거예요. 페널티를 받겠는데 145만 대까지는 낮은 이 세금으로 팔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보다 더 우리 물량이 시장에서 초과되면 그거는 이제 월풀 얘기대로 우리가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세금을 세게 매겨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조금 분리 방식으로 역제한을 한 거예요. TRQ라는 제도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45만 대까지는 우리가 팔 수 있게 해달라. 그 이상 팔면 세금 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삼성과 LG가. 그런데 월풀은 모든 세탁기 제품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국에서 생산한 것들 50% 관세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팔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요. 더해서 부품에도 세금을 매겨달라. 39에서 48%까지. 그럼 부품을 사려고 해도 비싸고 완제품도 비싸고 그럼 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제재와 지금 저강도 제재를 역제한한 사안인데 지금 바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US ITC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권고안을 한 3-4개 정도 중에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센 게 월풀안, 그리고 조금 약한 게 우리가 제안한 안, 그 사이에 절충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럼 TRQ를 받겠는데 물량을 100만 대까지만으로 뭐 적용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또 좀 숨통이 조여오겠죠. 또는 이제 월풀이 제안한 안으로 고강도 관세를 매기겠는데 50%는 세니까 40%로 하자 뭐라든가 조정안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ITC가 어떤 안의 카드를 뽑아들까 이거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밤사이 속보로 나올 거고.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면 이 권고안이지만 60일 이내에 결제하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아할 안이죠. 외국 제품들의 판매를 규제하고 우리 제품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공약과 일맥상통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사인을 할 겁니다. 60일 안 기다리고 빨리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이프가드는 4년 동안 적용이 돼요. 네.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사인하고 결정되면 끝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럼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세탁기 시장이 1조 1,000억 정도를 봅니다. 네. 그럼 이 시장에 타격이 옴으로써 앞으로 4년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우리가 괴멸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삼성과 LG가 현지에서 공장을 좀 운영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붙이는 것과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붙이는 것과 둘 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완제품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부품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현지 공장으로 미국에다 우리가 공장 세우겠습니다. 부품 수입해야 되는데요. 근데 부품을 50% 관세 붙여서 미국에 들여오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니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다 공장 세울 기회가 굉장히 좀 묘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현재 이미 공장 많이 세우고 지금 단계적으로 완공을 기다리고 네네. 있거든요. 해서 삼성, LG가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네네. 공장의 준공 시점을 앞당기자 이걸 대안으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어디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런 네네. 곳들에 단계적으로 내년, 후년에 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도 만족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쪽의 주지사들은 무슨 얘기냐. 이거 세이프가드 이거 타당치 않다 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욕심이 사실 끝이 없는 상황인 거고 월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참 타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를 탓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 최종적인 선택을 한국은 삼성과 LG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최종적인 선택은 미국의 소비자가 한 것인데 본인들의 국민에게 왜 우리 거 안 사주냐 이렇게 탓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우리 탓을 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공장 지을 만큼 지었고요. 일자리도 만들어줄 만큼 만들어줬고 이번에 또 무기도 얼마나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미 FTA 그 무역 협정을 재개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장까지만 좀 더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4년간 수입 제한 조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액이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4조 원 시장에 타격이 올 타격이 올 것이니까 것이다. 4조 원을 네. 다 잃지는 않겠지만 네. 시장이 만약 반토막 났다. 그럼 네네. 2조의 시장이 4년 동안 날아가는 그런데 거겠죠. 저희가 항상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것이 발동이 됐을 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어떤 세탁기에 대해서.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브랜드를 또 만들어내요. 새로운 그렇죠. 제품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 그렇죠. 생각보다 타격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이 고민해야 되는 네. 넥스트 전략. 자, 맞을 건 맞았다. 할 수 네. 없다. 하지만 이게 뭐 브랜드에 대해서 내려지는 수입 제한이 아니라 네네. 제품별 수입 제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이나 LG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내년에 신제품을 출시해서 강력하게 미국 시장에 마케팅을 하겠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트럼프 임기가 대략 끝나갑니다. 만약 재선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불똥이 튀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입지를 선정하는 네. 이유가 기업적 고민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 어느 쪽 유권자를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가, 어느 지역에 고용 창출을 해주면 네. 현재 집권당 혹은 미래 집권층이 좋아할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 정치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저는 이게 세이프가드 내일 새벽에 어떤 답이 나오든 제재 권고는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화가 좀 나는데 네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미국 거 부품하고 완제품 함부로 팔지 마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네네. 건데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안 사니? 그러고 압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힘 세면 단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주제를 네. 저희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 되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의 주장이 너무 얼척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에서 너희 주장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판을 깰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 매점 갈까 하는데 난 배가 안 고픈데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너무 답답한데 세탁기는 그렇게 이제 판로를 좀 개척해 가야겠죠. LG 같은 경우에는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올해 그렇죠. 수출할 수 있는 그 물량을 최대치로 늘려보겠다 이렇게 대안을 찾고 있어요. 세이프카드 발동되기 전에. 문제는 지금 삼성인데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완제품을 거의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 공장에 있는 그리고 뭐 그런 것 물량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그래갖고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가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현지 조달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월풀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월풀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월풀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네. 하겠어요. 그 추미애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 어떻겠냐는 말을 또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도 미국에 또 만들어라. 완제품 회사는 좀 가 있으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들려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 중후장대 사업이 네네. 성장해 오면서 지금 조선 타격이 크죠. 지금 네.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도 일치월장하다가 지금 굉장히 장벽에 부딪혀 있죠. 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자동차 산업의 반개 산업의 산업 규모와 고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과거에는 하청업체라고 했지만 어쨌든 자동차 이 기업들의 협력 업체들과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기술 인력들. 네네. 그런데 이 중에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단순 노동 옮겨갈까요? 네네. 엔지니어링으로 옮겨갈까요? 저는 이게 적어도 이 중상위의 기술 업체들을 미국에 갖다 놓으려고 할 텐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현대전공이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밀 기계 만들고 자동차 만들었어요. 산타페가 처음 네네. 나왔죠. 근데 이 컨테이너는 완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이라서 동남아로 다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밀 기계, 자동차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조립하는 공장을 미국에 세워주면 네. 미국이 좋아하겠으며 그 인건비를 우리가 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상위 기술 수준의 고급화된 자동차 부품 공장들을 미국에 옮겨줘야 자, 온 보람도 있고 좋다라고 할 텐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만큼이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네네. 이 제로섬 게임이고 트레이드 오프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 필요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이 제1공약이고 트럼프도 일자리 창출이 제1공약인데 네. 우리나라의 고용을 줄이고 미국의 고용을 늘려준다? 이건 좀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추미애 당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정치인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을 이 산업적으로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 네, 당해야 네. 될 문제는 아니고 한미 FT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협상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자, 한국 부품 공장이 만약에 미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외화를 일정 부분 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한 현대차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현대차를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베이징 기차가 아니 한국산 부품하고 중국산 부품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 그냥 중국산 부품 써도 될 것 그렇죠. 같아라고 하면서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 것처럼 미국의 부품 공장 옮겨놨더니 미국에 얼마나 유수의 그 부품 공장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비교해봤더니 경영적 판단으로 해봤을 때 현대차에 미국 부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게 바뀌게 됐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FTA 재개정 협상을 하면서 미국산 부품을 써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네네. 그 말하자면 그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인데 해서 뭐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까지 같이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해 네. 보입니다. 네, 저희가 통상 압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다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워주십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박연미 컬럼니스트와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